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 한국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러시아의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연해주 지사가 한국에 편입하고 싶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의 제안에 세계의 많은 이들이 주목했습니다. 푸틴과 결별한 러시아 관료의 행보로 인해 한국에게는 기회의 땅이 열리게 되는 상황,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연해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연해주 지사는 단호한 어조로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향후 연해주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 관료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연해주는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은 물론이고 물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전쟁으로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성장을 위해 준비하던 연해주는 오히려 연방정부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었고, 이에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올레크 코셰야코 지사는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대탈출 엑소듀스의 행렬에서 지사가 직접적으로 푸틴의 행보에 이의를 제기하며 독립을 선언한 것은 최초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는 연해주를 한국에게 넘기겠다고 말하며 자립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금 연해주를 구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한국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걸 공표했죠. 러시아 타스 통신사와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소식을 전하며 연해주의 독립적인 행보는 전쟁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줬다고 평가, 생존 앞에서 러시아 연방의 연대는 허망한 구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조짐은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회 회의에서 러시아 공산당 소속 바수케비치 의원과 제나디 술가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푸틴의 행보를 비난했는데요. 푸틴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 많은 러시아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평가하며 이번 전쟁이 공식적인 실패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러시아 공직자 입에서 실패라는 소리까지 나오며 이번 전쟁에서 연해주가 많은 희생을 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죠. 갑작스러운 발언에 의회 진행자는 물론이고 공산당 당수인 아나톨리 돌가초프도 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발언이며 공산당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고 비판, 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분노했죠. 친푸틴 세력으로 알려진 러시아 올레크 지사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죠. 그러나 며칠 뒤 그는 방향을 선회하며 이들 두 의원의 발언을 지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극적인 반전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국영 매체를 비롯해 다양한 공산당 기관지로 국민들과 정부 관계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푸틴은 선전 기술을 동원하며 전쟁 합리화에 나섰지만 이것도 경제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푸틴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연해주 지사마저도 연방정부와 갈라서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결정. 일찍이 스위스 주재 러시아 대표부 참사관인 보리스 본다레프가 사직 선언을 한 것과 맞물리며 러시아에서 본격적인 연방 해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해체했을 때도 이런 움직임은 드물게 일어났죠. 보리스 본다레프는 사직서를 통해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의 무의미함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이를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세계를 향한 전쟁 가장 끔찍한 범죄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죠. 이어 러시아 외교 및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푸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 러시아 정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죠.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기고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 영토를 집어 삼킬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푸틴이 속아 넘어갔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지나면서 현재 러시아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갈에 러시아 당국은 어떠한 답을 내놓지 않았죠. 마치 이런 사직 선언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러시아는 현재 전쟁을 부정하는 이들은 모두 반역자, 취급하거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인 올리가르이신흥 재벌 올레그 틴코프는 푸틴을 향해 대량 학살범이라며 대놓고 비난, 이를 감싸는 행위는 미친 짓이라며 강력한 수위의 비난을 퍼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명 러시아 재벌인 미하일 프리드만과 올레그 데리파스카가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정도를 넘어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까지 실은 것은 푸틴의 눈치를 봐야 하는 러시아 재벌 세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 대통령 직속 부대로 알려진
국가근위대로스가리아 대원 115명 역시 우크라이나 임무 거부를 선언하며 러시아 탈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임무 포기 선언과 함께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죠. 이들은 푸틴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충고를 하는 이들을 멀리하고 위대한 러시아를 외치는 이들만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들을 멀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세계 최고 통화 전문가이자 러시아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려고 했던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도 사직을 선언하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그녀를 붙잡으며 푸틴은 만약 그녀가 러시아를 탈출할 경우 목숨을 부지하고 탈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사직을 포기하고 총재 자리를 연임하며 러시아의 남아 생존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러시아 핵심 위치에 있는 이들이 하나같이 푸틴을 떠나 생존을 위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일이죠. 러시아 연해주 지사의 독립선언과 한국으로의 영토 의탁 주장까지 나오면서 러시아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연해주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을 콕 집어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과 연해주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해주는 러시아에서 유형지로 사용될 만큼 척박하면서 개발이 안 된 땅으로 유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주민들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항해도시 나온카로 쫓겨난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감당하기 힘들거나 러시아 정부가 처치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이들을 극동지역 시베리아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만큼 시베리아 지역은 척박한 환경이라 개발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북극 개발과 함께 극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연해주 개발에 의욕을 보였었죠.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며 극동아시아의 경제 선진국인 한국, 일본, 중국을 초대 개발에 있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요청할 정도였죠. 연해주에서 벌이던 여러 개발 사업 중 러시아가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볼쇼이카멘 스마트시티입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구현하기로 결정한 7곳 중 한 곳으로 러시아 연해주가 선정되면서 연해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스마트시티가 설립되면 그 근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기업들이 들어서면 연해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해주 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역시 올해 초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개발 협력이 중단되면서 연해주의 꿈은 끝났습니다. 기존 연해주 지배지다 항에서 한국과 협력하던 조선 사업 역시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면서 연해주 주민들이 먹고 살 신사업들이 끊긴 것이죠. 중앙정부는 전쟁으로 지원도 어렵고 알아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 이것도 전쟁으로 추진이 어려우니 연해주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기존 중요 사업 대부분을 한국과 진행했고 한국인들 상당수가 연해주에 대한 이해가 높았기에 당연히 연해주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역사, 문화적인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과거 연해주 근방에서 삶의 터전을 일군 한국인들은 뿌리를 잇지 않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간직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연해주로 사업을 하러 간 한국인들은 이들 도움을 받아 빠르게 정착하며 연해주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한국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해주 지사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병을 앓고 있는 푸틴의 상태 역시 러시아의 앞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만일 푸틴이 죽고 난 이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과 달리 연해주는 강력한 동아줄을 잡아 살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연해주의 제안을 심사숙고하는 상황인데요. 자칫 잘못했다가 한국까지도 러시아 문제에 엮일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가운데 연해주의 파격 발언에 중국과 일본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중국 퉁베이 지방 즉 통북지방은 우리나라 고구려와 발해 고조선 등의 주활동 무대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의 동북지방이 혹시 백제의 진평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백제의 요서 경략설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음모론처럼 허구의 역사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백제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지만 산둥반도 일본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서지방 즉 발해만 북부의 요하강 서부 지방을 의미하는데 그곳까지 백제가 진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이 분야는 우리나라 메이저 학계가 아닌 제야 역사 전문가들로부터 연구와 논의가 꾸준하고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에서의 역사, 활동이 제약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연구 성과는 90년대 초반 한중수교 시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진평입니다. 백제가 통치한 진평현이 어디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혹시 진평현이 인도의 동북부가 아니냐는 단순한 추측성 분석이 등장해 흥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백제의 활동 거점, 중국 남동부와 인도 동북부. 이 같은 단순 추측의 배경에는 바로 인도 동북부, 태국 북부 광시장족 자치주에 이르는 지역이 바로 민족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한국과 유사점이 많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그중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으로는 인도 동북부 지방, 그리고 미얀마의 북부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남아시아 동남아 지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국인이나 중국인, 일본인 같은 동북아시아인과 흡사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된 민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티베트 산간 지역에 거주하던 티베트 계통의 민족이 남하여 이곳에 정착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분은 언어 문법적인 부분입니다. 인도의 동북부 지방, 특히 미얀마 지방의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한국어 혹은 일본어 같은 동북아시아의 언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단어만 대충 갈아 끼우면 서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도 동북부 지방에서 어떻게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의 동북아 지방과 연결되는 민족 언어적 흐름이 나타나는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인 것입니다. 인도 동북부와 미얀마 북부를 제외하고도 태국 북부, 라오스 북부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대표적인 민족이 묘족과 라오족들입니다. 그리고 백제와 관련된 지역 중에는 바로 중국 남서부 광시장족 자치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제와 관련된 지명이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계림이라는 지명도 나타납니다. 즉, 한반도와 어떠한 연결고리가 머나먼 중국 남서부 지방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만약 진짜 중국 남동부 일대에 백제의 식민지, 백제의 무역 루트 등이 존재했다면 중국 남부 광시장족 자치주에서부터 인도 동북부에 이르는 지역까지 백제의 활동 영향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학계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일제강점기 일본의 백제사 활용. 놀라운 부분은 이 같은 강역이 단순한 백제의 미스터리한 고대사에 잊힌 퍼즐 조각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과거 일제와 관계가 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일제는 백제사를 활용하여 대동아 공영권의 명분을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제국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를, 특히 독일, 나치나 여러 근대 제국들은 고대 로마 제국을 모티브로 해서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진정한 후예라고 주장하며 과거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권력에 대한 명분을 고대 역사에서 찾으려 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나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그렇게 고대 로마와 같이 한중일이 통합된 지역을 다스렸던 국가가 없었고 있어봤자 넓은 중국의 땅덩이를 차지한 나라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목했던 것은 고대 백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황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나라가 고대 백제였고, 과거 담로 제도의 운용을 근거로 백제가 마치 로마 제국처럼 거대한 해상 패권을 갖고 있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대동아 공영권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제는 당시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한성백제 근처에 천도 계획이 있었고, 또 고대 백제의 부여 일대에 신궁을 짓다가 결국 패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대동아 공영권에서 단지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해안지대까지만 패권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심지어 인도 동부와 미얀마에 이르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대동아 공영 권역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백제의 담로 역시 이와 흡사한 권역인데, 과연 미얀마와 인도 동북부까지 백제의 영향 권역이었는지는 아직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일본이 만약 대동아 공영권을 완성하고 승전국이 됐었더라면 일제는 백제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서를 만들어 고대 해상제국을 호령하던 백제를 일본사로 편입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 자유화되려는 중국 남부와 백제제. 놀랍게도 오늘날의 백제사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자유화 가능성입니다. 현재 중국 남부 지방 광시종 자치주, 그리고 대만 같은 중국 남부에 번영하는 지역들은 기존의 베이징 중심의 북중국 지역과는 차별화된 역사관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남중국 지방과 대만은
더욱 확실하게 그 방향성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심점이 될 만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백제사가 부활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연대할 수 있는 역사적 구심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바로 백제사인 것입니다. 실제 대만섬의 경우에는 백제와 관련이 깊은 담모라라는 부용국, 즉 백제의 영향권 속에 있었던 나라였고, 중국 남부 연안의 지역들은 백제의 담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며, 심지어 광시정족 자치주에는 여전히 백제의 지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백제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 지역들 주민들 다수는 한국 그리고 일본 왕실과 이는 유럽의 상황을 보면 됩니다. 유럽에서 나토, 유럽연합, 유로존으로 구분된 지역들 다수는 과거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지역들입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콤플렉스가 아닌 자부심이며 로마 제국의 문명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중국의 남부 해안 도시들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제사가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역사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미얀마와 인도 동북부. 문제는 미얀마와 인도 동북부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오랜 내전과 쿠데타 반란 등으로 인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해온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인과 흡사하게 생긴 또 한국어와 유사한 언어적 특색을 발견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등불을 찾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 같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랜 기간 영국 같은 서구 열강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서양인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발전된 민주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도움을 주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지역이 과거 백제의 영향권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들을 황당한 얘기 취급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 이들 지역의 언어와 민족적 구성이 동북아시아와 유사한지, 역사적인 사건은 없었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투자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도, 동북부 인도차이나 북부 남중국 한반도에 이르는 지역이 앞으로의 미래 경제권을 이끌어갈 인구 밀집 지역이자 기후 조건이 우수한 지역일 뿐 아니라 경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미라클 작전이 대성공을 거둔 직후 카불 공항의 긴장감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제시했던 레드라인 시한이 임박한 지금 마지막으로 현재 아프간인과 자국민을 구출해내기 위한 세계인들의 비밀작전이 좀처럼 이렇다 할 성과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들이 필요하다며 즉각 외신들을 통한 긴급요청을 날렸습니다. 전투력 면에서는 작전의 효율 면에서나 차원이 다른 아웃풋을 보여줬던 바로 한국의 특전사들이었죠.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미군과 동맹군은 언제 끝날지 모를 대피 작업의 속도가 붙지 않고 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S라 불리는 또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개입된 정황이 나타나 전 세계를 한층 더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발언을 전격 보도하며 앞으로 벌어질 아프간 사태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고, 동시에 이 과정에서 탈레반이 카불 점령을 선언했던 초창기 이미 IS 요원들은 공항 인근과 도시 곳곳에 배치됐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실상 유일하게 난민 구출에 성공한 한국 미라클 작전이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알면 알수록 도대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신기하 기만한 이번 작전에서 추가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IS는 처음부터 탈레반 흑의 평화협정에 적지 않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교리의 특성상 한국군이 현지인들을 데리고 공항에서 빠져나가는 걸 순순히 지켜보진 않았을 것이라며, 어쩌면 미라클 작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도박적인 작전이었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IS와 탈레반을 동일한 집단이라 규정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정보로 6년 전 파키스탄에서 결성된 해당 단체는 위낙 과격한 방법을 선호하는 탓에 탈레반조차 학을 떼는 수준이었는데, 러시아 스푸드니크 통신에 따르면 IS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탈레반과의 정면 충돌 시 결과가 명백했기에 중동의 각 지역에서 극비리로 활동해왔으나 최근 몇 달간 중앙아시아와 중국 서부의 신장 지역에서 1만 명에 달하는 세력을 키우는데 성공하며, 특히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이후엔
그 활동 무대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프간 전체를 극단주의 세력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항군의 지도부에 속해 있는 아프간 살레 부통령에 따르면 이념적으로 IS와 알카에다 탈레반은 코카콜라와 펩시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며 동일한 극단주의 세력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지만 미군의 아프간 점령 이후 탈레반 측이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년간 이어진 우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음을 전하며 결국 IS의 궁극적 목표는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칼리프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라는 등 이들은 결코 방치해선 안 되는 매우 위험한 단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죠. 한편 그 시각 BBC 등 유력 외신들은 IS 단체들이 탈레반 측과 최근 적대 관계로 돌아선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미 철수가 결정난 미군을 굳이 자극하여 과연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에 전문가들은 애초에 미군이 목표가 아닌 자신들의 실수가 노출될 것을 극도로 우려해 세계인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일환으로서 이 같은 행각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색다른 논평을 내놔 화제가 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가 도전했지만 유일하게 한국만이 성공한 미라클 작전은 모든 과정이 위납극비에 붙여졌던지라 아직도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수 존재했는데, 무엇보다 소름 돋는 것은 한국 특수부대가 한창 작전 수행에 매진했을 당시 이미 카불 공항엔 다수의 IS 요원들이 사전에 침투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총 3단계로 개시됐던 미라클 작전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카불 공항의 위기 상황상 당초 집결지에 미리 도착해 있었던 26명에 대해서만 구조에 성공할 것이라 예상됐으나 탈레반과 IS의 첩보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고 남았던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자신들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전에 미리 현장에 도착했고, 탈레반 측이 눈치채고 현장에 달려왔을 때쯤 이미 모든 작전을 끝마치고 이륙 준비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전 세계 다국적군의 조력자 구출 시도에 대해 아프간 재건에 필요한 인재를 빼간다는 명분으로 눈에 불을 켜고 감시 중이었던 탈레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한국의 구출 작전의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들은 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될 것을 우려해 즉각 모든 내국인에 대한 탈출 급지를 폭탄 선언하여 동시에 공항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봉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긴 하나 미군을 자신들의 힘으로 몰아냈다고 착각하며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수도를 점령하여 승리에 취해 있던 탈레반은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사건 직후 공항 검문을 담당했던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 소위 줄바따를 날릴 정도였는데, 가까스로 이성을 차린 지도부 측은 수천 명이 몰려 압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정도로 절망의 길이라 악명 높던 공항 게이트를 그것도 IS 요원들의 눈까지 피해가며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 간단하게 비칠 수 있었는지 조사하던 중 한국의 요청단 한마디에 인천공항과 카불공항을 잇는 최단 루트에 위치한 수많은 나라들이 흔쾌히 영공을 내주는 등 적극 협조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한 반응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파키스탄 공군 총장은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 이슬라마바드 공항 착륙 허가를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특별 승인을 허가받았고, 영국, 캐나다 등 우방국들은 자진해서 카불 공항 경계 지원, 그리고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거의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신속한 비행 승인에 협조해준 것이 작전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30명이 안 되는 소수 정예요원만 뽑는 것으로 알려진 가장 먼저 투입돼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를 신조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공정통제사의 존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육군 특전사와 UDT를 비롯 해병대 특수출련 과정을 필수로 하는 극악의 훈련을 거쳐 탄생된 인간병 기와 같았는데, 지난 2000년 4월 동티모르 항공관제 임무 및 이라크 항구적 자유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은 카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군 전력에 위협이 될 요소들을 모조리 사전 차단하며 심지어 조건에 맞는 난민들을 색출하기 위해 코리아가 적힌 종이를 든 협력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최악의 순간에도 적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집단행동 자제와 적절한 변장을 하며 단 한 번의 교전 없이 IS와 탈레반의 눈을 속이는 믿기 힘든 활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카불 공항의 상황이 미라클 작전 전후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나날이 사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 한국 구출작전에 고무된 세계 정부들은 미라클 작전을 똑같이 표방한 수송기 전략을 구상하며 아프간 상공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지만
최소 5배는 삼엄해진 탈레반의 경계 태세와 더불어 그들 사이에 숨어있는 IS 요원들의 위협 그리고 폭탄 테러 위치가 정확하게 한국 이송팀이 다녀갔던 에비게이트라는 점에서 외신들은 향후 그 어떤 특수부대가 도착한다 하더라도 결코 한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난민들을 구해낼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죠.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IS의 추가 공격 가능성은 현실적이고 날카롭다며 다가올 레드라인 시한 종료 이전에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반복될 확률을 높게 두고 아직까지 현장에 남아있는 미국인 천여 명과 그보다 더 많은 아프간 협력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국 공정통제사와 같은 특수부대의 지원을 언급하여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하진 않았기에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하나의 예를 든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미라클 작전 성공 이후 카불 공행에 남아있는 아프간인들은 저마다 자신들 역시 과거 한국군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는 등 또 다시 한국 외교부 측에 구조를 요청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외신들은 만약 사태가 더 악화될 시 공정통제사에 대한 긴급 소환 요청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는데요. 더욱이 현재 일본인들 상당수가 아프간에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탈레반 측이 이들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인질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작전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본 자위대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고 이틀의 귀국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비록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외교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놀라운 것은 미라클 작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됨과 반대로 이를 막지 못한 탈레반을 퇴물 취급하는 등 IS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여전히 한국의 구조를 간절히 기다리는 현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한국행을 희망하는 아프간인들이 있을 경우 과거의 고용관계와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등 지원 여부 및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자신감에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이미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낸 한국이지만 IS에 대항해 인명을 구출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자 친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의리로 뭉친 한국인들이 다시 한번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전하며 반대로 이 소식이 극단주의자들에겐 최악의 뉴스가 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죠.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에 승리하여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된 기시다가 시작부터 대형 사고를 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방위상 시절부터 노골적인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며 한때 주요 경계 대상에도 올랐던 그는 한국의 SLBM 시험 발사 성공과 웬만한 핵잠을 능가하는 도산 안창호함의 존재가 어지간히 신경 쓰인 듯 보란듯이 해상자위대의 집단 훈련을 감행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잠잠하던 러시아를 자극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러버렸다는 건 마치 지금 당장 전쟁이라도 벌일 듯 미사일을 쏘아대는 러시아군의 기세에 지레 겁을 먹은 기시다는 푸틴으로부터 상상도 못했던 경고를 들고 아연실직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한국의 영토를 침략하려 든다면 일본 본토가 초토화될 각오를 하라는 것이었죠.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신임 총재의 입기가 시작되면서 차기 내각의 인선이 속속 드러나자 한일 관계 복원이 결국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당내 핵심 요직인 간사장 자리에 아키라 세제조사 회장 내정을 비롯 아베 전 총리의 영향을 받아온 보수 성향 인사들이 대거 입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 그래도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가 냉전 그 이상의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특히 관방상으로 거론된 마스노 중의원은 2012년 미국 뉴저지에서 위안부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2017년경 또 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싣겠다는 망언을 터뜨렸고 아마리 세조 회장 또한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과 더불어 환경상이던 시절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한국 정부와 현지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결국 돈 문제가 아니냐는 회괴망흑한 발언을 했다가 축출당하는 등 오죽하면 야당에서조차 차기 내각이 사실상 아베 패거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 측은 개혁 성향의 고노가 대패하면서 야권에서 심판론을 꺼낼 명분이 생겼다는 희망이 돌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자민당의 대가리인 기시다만 해도 우익 중의 우익이라는 꽤나 악명이 자자했던 인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수시로 주변국들에 대한 전쟁 야욕을 드러냈는데
당시 그가 언급했던 계획들이 상당히 치밀하고 위험한 방법들을 포함하고 일부 우익 성향의 매체들조차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요. 고노다로 전 외무상과 다카이치 전 흑무상 역시 기시다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의식을 높이는 것과 영유권 주장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등 공통적으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망언을 내뱉은 건 사실이지만 기시다는 여기서 한술 더 떠 정보전에서 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필요할 시 자위대의 방어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감안하고 있음을 드러냈는데, 참고로 이 같은 주장은 일본의 공식석상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과격한 언행으로 당시 함께 토론하던 다른 후보들로 하여금 잠시나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담담함을 유지하며 ICJ 강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고,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일본 영토에 속하는 독도를 되찾기 위해선 국민각계 각흥을 이해시키고 외교 루트를 통해 우호국의 동의를 얻는 식의 환경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등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시다의 굳건한 우익적 태도가 결국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의 긴급 발진을 시사하는 방위백서 제작의 총책임자가 다름 아닌 기시다 총리였다는 것. 해당 자료엔 지난 7월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흑이 경고 사격을 가한 것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한편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의 공식적으로 항의합과 동시에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조처로 센카쿠 열도와 같은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군사행동과 독도 문제를 동일선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병렬적으로 배치한 것을 일본의 침략 수위를 높이기 위한 노림수이자 또한 독도의 분쟁 지역화 시도를 위한, 심지어 중국 정부마저도 그의 도발을 극도로 경계하며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과 대만 문제에 개입할 여지와 관련 일본은 각별히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한다며, 만약 군사적으로 대만 해협에 물을 흐릴 경우 새로운 중일 전쟁이 촉발될 수 있고, 또한 일본이 다시 한번 군국주의의 길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변국의 안보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쿼드 체제에서 탈퇴하여 중국과의 군사 마찰을 원천 제거해야 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기시다는 총리도 된 겸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참아오던 똘끼를 드러내며 독도를 포함한 6,800개 섬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해 전 세계를 경악시켰는데요. 해당 영상 속엔 만에 하나 주변국이 섬을 침공하는 상황이 감지될 경우 모든 영역을 횡단하는 영역횡단 작전으로 대처한다며 육상과 해상 항공을 아우르는 긴박한 전투 장면들이 녹화돼 있었는데, 심지어 여기엔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는 쏙 빼놓은 채 쿠릴 열도를 포함 노골적으로 독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고, 게다가 미국과 프랑스, 호주군과의 연합훈련을 교묘히 끼워놔 영문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마치 이들 나라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에 동의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직후 러시아 정부는 뜬금없이 일본 영해 인근에서의 미사일 훈련을 감행할 것이라 통보하며 일본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측에서 훈련 계획을 통보한 수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으나 한일 중간 수역 혹은 이와 인접한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황급어장으로 유명한 대화태 일부는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 속하지만 일본이 오래전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의 주장대로라면 국제해양법상 침략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었기에 항의를 할 수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만 것이었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 해군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 굳이 일본 영해에 들어와서 이뤄진다는 것은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사태라고 민감히 반응하며 이를 막기 위한 긴급대책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기시다 총리 체제로 전환된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고의적인 도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무엇보다 또다시 한국의 독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옥릴 명분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등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이 곧 자신들을 해칠 양날의 칼임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쿠릴 열도의 분쟁이 한창 이슈가 됐을 당시 한국군의 도움을 받았던 러시아 해군이 이를 잊지 않고
대리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놔 화제가 됐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5년 러시아 주력 합정이자 아덴만 작전에도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던 에드미럴 트리부츠함은 쿠릴 열도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 마이즈루 기지로 향하기 직전 군수 보급과 휴식을 위해 잠시 부산항에 머물렀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의 극진한 환대에 감동하여 함께 친선교류 행사를 가지는 등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양국의 영유권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이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푸틴은 당시 다수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스크바 등 서부 지역 대도시로 떠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극동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쿠릴 열도 유유지 1회씩을 희망자들의 분배하는 정책을 공표해 일본으로 하여금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참고로 쿠릴 열도는 현재 러시아의 시효 지배 지역으로 푸틴을 주축으로 한 강경파들에 의해 일본의 영토 반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묵살되었는데 이에 어찌나 한이 맺혔는지 해당 섬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한 일본인이 성묘를 위해 여권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들어가자 그구들은 일본 땅에 가는데 왜 여권이 필요하냐며 집단 반발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로 번지기도 했고 2011년엔 한국 국회의원들이 쿠릴 열도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아 자신들도 마음대로 울릉도에 가겠다며 김포공항에서 난동을 부리다 강제 출국을 당하는 등 전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때 아베 흉리 시절 어쩌다 러시아와의 협상이 재개되어 쿠릴 열도가 다시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나를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일본의 주장은 명백히 한국 영토인 독도를 두고 고의적인 침략 의도를 보여온 모순적인 행태들에 발목을 잡혀 무산되었고 당시 푸틴 또한 마치 일본에 경고하듯 쿠릴 열도 남단의 섬 두 곳에 150개 이상의 군사시설을 신축하여 완전한 군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등 향후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 이슈를 원천 차단하려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죠. 분명한 건 기시다는 지금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명분 없는 전쟁을 계속할수록 그만큼 일본의 명줄이 짧아지게 되리란 사실이죠.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하겠지만 조선시대 관리를 뽑는 과거시험은 그 경쟁률이 극한에 이르렀습니다. 혈동이 아닌 오로지 실력으로 당락이 결정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과거시험 응시를 위해 한양으로 몰려드는 선비는 감히 그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평균 합격 나이가 30 내지 35세라고 하니 약 25년간 오로지 과거시험에 매달려야 간신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인데요. 500년 조선 역사에서 과거시험의 최고 스타는 바로 5,000원권 지폐의 주인공 율곡 이이입니다. 문, 원을 숭상한 조선이었기 때문에 문과 시험이 가장 경쟁률이 높았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균 경쟁률이 무려 2만일에 달했습니다. 문과 시험 급제를 위해서는 생원시부터 전시까지 합격까지 총 9번에 걸쳐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율곡 이이는 9번의 시험에서 전부 장원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불가능해 가까운 합격률을 자랑하는 과거시험 경쟁률을 넘는 경쟁률이 최근 인도에서 갱신됐습니다. 오로지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인도 학생들이 인도의 한 명문대학교로 몰려든 것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매년 겨울이 되면 한국 사회는 추위도 그렇지만 묘한 살떨림이 감지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미끄러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 자식은 그간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묘한 긴장감이 감지되는데요. 바로 수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균 경쟁률 2만일로 수능보다도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과거시험 중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한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800년 3월 21일 정조 24년에 치러진 시험인데요. 정조는 왕세자인 순조의 책봉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시험을 열기로 결정했는데 시험 장소는 창경궁 춘당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시험 경쟁률이 얼마나 셌을까요? 정조실록에 따르면 편의상 요즘 언어로 변경하겠습니다. 21일의 시험은 3곳으로 나누어 치렀는데 총 응시자 수는 10만 1838명에 달했고 답안지를 제출한 사람은 모두 3만 8614명이었다. 다음 날 시험의 응시자는 10만 3579명이었고 답안지를 제소한 사람은 3만 2884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일간 답안지를 제소한 응시자가 7만 1498명이었는데 첫날 시험에서 10명을 이튿날 시험에서 2명을 뽑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날 시험 경쟁률은 110만 8410화이고 이들날 시험 경쟁률은 단 2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무려 50만 7901입니다.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극한의 경쟁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평균 경쟁률이 4.13대 1로 나타났고 그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농경제사회학부로 10.3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한 명문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모집 경쟁률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 평균 경쟁률보다 높은 3,300대 1을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한국어학과 정원 30명을 뽑기 위해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무려 10만 명이 넘는 학생이 몰려 이제껏 본 적 없는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학과는 내로대학교에서도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로 꼽히는데 기타 다른 외국어학과보다도 합격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죠. 경쟁률이 높을수록 엘리트들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아 내로대학교에서도 가장 기대가 큰 학과인데요. 지난 1995년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내로대는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매년 정원보다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천 배 많은 지원자가 몰려들고 있는데요. 학과 설립 후 3년 뒤인 1998년에는 인도 내에서는 최초 한국어학과 석사과정까지 개설했다고 하죠. 내로대학교의 인기를 목격한 뉴델리 3대 국립대 중 한 곳인 자미아대 역시 최근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류로 촉발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소위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구조로 발전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꿈꾸는 것은 한국 기업 또는 한국과 관련된 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일 텐데 엘리트 학생들인 만큼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최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는 하지만 인도의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단순히 3,300대 100이라는 경쟁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중국이 채웠던 자리를 한국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도와 중국 사이에는 뿌리 깊은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국경 분쟁 때문인데요. 인도는 카슈미르 북동쪽에서 중국은 티베트 남서쪽에서 대치 중인데 1962년에는 실제로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세계 1위 인구수를 보유한 중국을 적으로 두기보다는 실리를 챙기기로 결정하고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등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2019년과 2020년에 양국 병사들의 충돌이 도화선이 되어 다시 반중 감정이 고조되었는데 결국 인도가 중국어를 축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제2외국어 목록에서 중국어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한국어를 채우기로 한 것이죠. 지난 2020년 7월 30일 인도 정부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어는 영어, 일본어, 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와 함께 선택 외국어 자리를 두고 경합하게 됐는데요. 보수의 끝판왕으로 꼽히는 인도가 무려 28년 만에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외국어가 제2외국어로 등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도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국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상생해야 할 국가로 인정한 겁니다. 당시 이미 인도의 15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었지만 정식 과목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트렌드는 비단 인도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고 범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 한류의 인기가 정점에 달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4개 대학교의 한국어 학과가 개설됐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도 등장했습니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워낙에 경쟁률이 높아 소위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베트남 역시 동일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20개 대학교에서 한국과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었고 삼성과 LG 등 베트남의 진솔한 한국 기업이 베트남어와 한국어에 능동한 직원을 선호하다 보니 한국어 구사자의 몸값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는 것은 모든 젊은이들의 꿈이다 보니 더 똑똑한 젊은이들이 몰리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고작 아시아에서 한국어 인기가 많은 것을 두고 무슨 호들갑이냐 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고작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호들갑스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10월 17일 미국의 공영 라디오 채널인 NPR은 미국 현대언어학 QMLA의 통계를 인용한 보도를 내놨는데 보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미국 대학생의 한국어 강의 등록은 8,449명에서 15,072명으로 무려 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현대언어학회는 예비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형태로 비슷한 자료를 발표하는데 2019년 6월에 파이널 리포트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32페이지에는 2006년부터 2016년의 10년 동안
한국어 강의 등록자 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2006년 7,146명에 불과한 37% 한국어 강의 등록자는 2016년 13,936명으로 늘었죠. 그런데 이를 1958년부터 시작하면 그 증가율은 더욱 놀랍습니다. 1958년 26명에 불과한 한국어 강의 등록자 수는 2016년 13,936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율이 무려 53,000%를 넘습니다. 경이로운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가 적기 때문에 적당한 비교가 될 수 없다는 동계의 함정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는 2016년이 아닌 2022년이기 때문에 한류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 기간의 증가율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자료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부소장을 맡고 있는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정치학 교수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같이 1980년대에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전부 한국계로서 집에서 접하는 한국어 실력을 향상하려는 이들이 전부였다고 전하며,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 수강 학생의 절반 이상이 K-팝 등을 통해 한국어를 발견한 외국계 학생들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지타운대 역시 기존 과목으로는 넘치는 한국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가을부터 새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영역을 확장 중인 한국어 교육에 과연 문제는 없을까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 UBC 아시아 학 및 한국어 문학과 교수이자 어제 영상의 주인공이셨던 다프나 주루 스탠포드대 교수의 스승 로스 킹 씨는 한국어 교육을 가장 잘한다는 UCLA에서 한국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7명 중 6명이 교수가 아닌 강사와 취업하며 비싼 돈 내고 힘들게 공부했는데 교수 자리가 없으면 왜 하겠나? 는 말로 부족한 지원 상태를 꼬집습니다. 특히 최근 북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국어 강의 등록자 수에 대해서는 수강생만 70% 늘었을 뿐 그렇다고 한국어 전공자가 늘어나진 않았다며 장학금만 있으면 오겠다는 학생은 너무나 많은데 기초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또한 그는 일본학이나 중국학은 돈이 남아돈다. 일본은 그 투자를 70년대 초부터 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대한민국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넌지시 던졌습니다. 한국어 열풍은 한류가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한류가 주도한 한국어 얼풍은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우리가 늘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단일 민족이란 한 나라의 주민이 단일한 인종으로 구성된 민족을 이르는데 이는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명제입니다. 한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인데 그렇다면 고조선 이후로 우리 땅에 살았던 혈통은 유지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280개의 성씨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성씨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김씨, 박씨, 이씨, 최씨 등등 고유 성씨 몇 개에 불과하죠. 그 280개 성씨 중 절반 이상은 외국에서 귀화한 성씨로 이미 2000년 전부터 외래 성씨가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인도에서 건너와 김수로왕의 비가 되었다는 허왕의 후이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 포함 고려시대 충렬왕 때 원나라 제국공주를 따라와 정착한 연안 이씨, 제국공주의 시종으로 고려 땅에 들어온 덕수 장씨, 원나라 관리였던 설문질의 후손이 고려에 들어와 얻은 경주 설씨, 베트남 최초 왕족의 마지막 후손 화산 이씨 등등 한국에 사는 수많은 외래 성씨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한국 땅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피가 섞였고 많은 한국인이 이국적으로 생긴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국인 중에 혼혈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는데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한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며 가족계획을 장려하던 이런 표어들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은 유례없는 멸망 위기에 놓였으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 수준인데 수치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아직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최신 통계인 2023년 통계로 살펴보면 2022년 한국에서는 총 24만 9,186명이 태어났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로 보이지만 10년 전 2013년과 비교해보면 이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013년 한 해 한국에서 43만 6,455명이 태어났으니까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15세 내지 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국은 2022년 0.778명으로 여성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2013년부터 한국이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죠. 작년 방영된 EBS의 다큐멘터리 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등장한 조앤 월리엄스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78이라는 말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이렇게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머리를 부여잡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책임을 여성 또는 남성에게 전가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자는 건데요. 도시 계획 전문가인 앨런 말라흘은 마거춘 그의 세져서 축소되는 세계 Smaller Cities in a Shrinking World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대부분의 인구 증가는 21세기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번 출산율이 급감한 나라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축소 국가의 선두에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로스 다우서트러스 더댓 컬럼니스트는 한 달 전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한국은 사라지는가 Is South Korea Disappearing가는 컬럼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감소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소멸을 거론했죠. 컬럼은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며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를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의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은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성비싱쌍이 섹스 레이쇼입니다. 결혼은 혼자가 아닌 둘이 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때문에 순수 한국인 혈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무서운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더들리 포스턴 드들리 L. 허스턴 미국 텍사스 A&M 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8일 The Conversation에 한국의 성비 불균형은 남성에게 나쁜 소식이다. 남성 수가 여성 수를 능가하면서 많은 남성의 결혼 전망은 암울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남겼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동아시아 인구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인구 통계학자인 포스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남성 중 약 70 내지 80만 명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절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무너진 성비 균형을 지목했죠.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남아선호 사상으로 출생성비의 쌀비, sex ratio at birth까지 불균형을 이루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성별을 감별할 수 있는 기술 접근성은 높아졌고 선택적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낙태가 동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죠.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생성비는 105 내지 107로 여아 100명당 남아 105 내지 107명이 출생하는 비슷한 수준을 보입니다. 이런 출생성비는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생물학적 보편 명제에 대한 진화적 적응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 정년기에 도달했을 때 그 수가 거의 동일해지려면 해마다 여아 100명당 105 내지 107명의 남아가 태어나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성비는 1950년부터 1980년 무렵까지 106 수준으로 정상 범주로 합류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5년에 109.7, 1990년에는 115.7로 최대를 찍었죠. 이후 소폭 하락한 출생성비가 1993년에 다시 115.2로 회귀했고 1994년을 기점으로 1997년 109.9명까지 떨어졌다가 이듬해부터 2002년까지 110선을 유지했습니다. 불균형한 출생성비는 2007년에야 정상 범주인 106.4로 내려갔고 2021년 105.7로 계속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스턴 교수는 출생성비 상 정상 범주를 넘어서 태어난 남아들을 과잉 남아 extra boys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980 내지 2010년 기간 과잉 남아는 약 70 내지 80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1985년 내지 1996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아 대비 남아 출생자 수가 정상 범주를 훨씬 넘어섰는데 이들이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한국인 신부감을 찾을 때
과잉 남아 숫자만큼 구촌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80만 명에 해당하는 1980 내지 2010년 기간에 태어난 한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이는 미혼을 의미하거나 외국인 신부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한국인의 순수 혈통이 사라지거나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이죠. 여기에 결혼을 기피하는 현 시대와 맞물려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암울해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흉은 역시나 마선호 사상 나을 슈앙하우스 시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한 이 개념은 극소수의 문명을 제외하고는 예외를 찾기 힘들 정도로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남아선호 사상은 대체로 노동력에 더 큰 도움이 되는 남성의 신체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식 종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선이 강합니다. 중국은 3000년 전부터 상속이나 제사와 같은 중요한 집안일을 아틀, 특히 장남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었고, 이 문화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에 정착한 것이죠. 조선이 멸망하고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이런 남아선호가 더 심했고 2000년대 중반까지도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남성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런 편협한 사상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결국 이런 편협한 사상이 시간을 돌고 돌아 우리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 박히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늘 위기에 강했고 또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오늘 언급된 암울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답을 찾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결 답안을 찾아낼 것이라 믿고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뉴스가 암울하기는 하지만 곧 가족과 함께 보낼 따뜻한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어제부터 제 채널에서는 독일 크루레허스 상트 뱀하르의 에뮨 컴플렉스 제품 특가 행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주문량이 폭발해 재고 수량이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인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위험인자들은 외부 침입 바이러스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침입자로부터 인체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문 컴플렉스 제품은 그러니까 이러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121년 동안 독일을 포함 유럽 시장에 자연에서 추출한 프리미엄 원료를 공급하는 상트 베르나르트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1903년부터 대규모 허브 농장을 운영하며 직접 허브를 키우고 이 허브를 이용해 신제품을 출시한 것이 벌써 121년이 된 것이죠. 이뮨 컴플렉스의 가장 큰 특징은 주중용과 주말용의 영양 설계를 달리했다는 점인데, 주중용 하얀 뚜껑은 비타민 B6, 비타민 C, 아연, 크롬 등 수용성 비타민으로, 주말용 파란 뚜껑은 코엔자임 Q10,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등 지용성 비타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성분이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를 넘게 쏟아부었는데, 특히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E의 경우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 909%를 넣었죠. 특히 이 제품을 독일에서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한데, 왜냐면 독일 비타민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독일은 겨울부터 봄까지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매우 짧아 일광이 부족해 점심만 든든히 챙겨 먹고 아침과 저녁은 간단히 먹고 영양제로 영양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양제 먹는 것이 일상인 국민들을 상대하려면 기업 역시 꾸준히 훌륭한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이 분야에서 121년째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했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부 연구원 수백 명과 121년의 노하우를 쏟아부어 만든 역작일 뿐 아니라 제품 또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라 독일 공장에서 제조된 물건을 직수입해 꼼꼼한 통관 절차까지 거쳤으니 더 마음이 놓입니다. 이번 특가 행사 기간에 제공되는 금액 30병 한 박스 54,900원은 온오프라인 최저가로 상트 베르나르트의 국내 독점 파트너인 슈러미, 디시멘